이경규 교수님 만나뵈러요. 명지대 전문대죠? 예. 윤혜 창작가 연구실에 지금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경규 교수님은 지금 여기 보니까 책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은데 상당히 좀 아늑해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요새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이 힘드시지요? 저는 원래 이 방에서 혼자 놀아버려가지고 뭐 저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코로나 예. 비포에 혼자 시 쓰고 책 읽고 학생들 가르치고 뭐 보다시피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뭐 밖에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코로나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단절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연장입니다. 연장이요? 예. 네. 우리 이제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시 이렇게 쓰시고 또 그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현장에 직접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윤혜 창작가니까요. 예. 그럼 우리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일단 생겨야 되잖아요. 생기고 또 시를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시창작법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네. 너무 어떤 규격에 얽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사실 시는 그런 어떤 틀을 깨고 새로운 언어 체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를 쓰는 분들이 지녔으면 하는 네.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세계관 이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첫 번째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네. 새로운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새롭다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거든요. 낯익으면 무슨 변화가 없으면 낯익고 네. 새로우면 남들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낯설죠. 네. 그게 낯설게 하기예요. 아.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뜻밖의 정경만이 시다. 뜻밖의 정경. 뜻밖의 정경. 우리가 쓴 시를 독자들이 읽었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이면 곤란하다. 네. 뭔가 우리 감수성을 쇄신시키는 새로움, 네. 뜻밖의 어떤 모습. 그래서 뜻밖의 정경을 시에 담으려면 네. 관점이 좀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관점을 바꾸던가 아니면은 언어 운용 자체를 네. 언어 이 문장 자체를 아주 다르게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문제의식, 네. 남과 다른 문제의식이 중요한데 이런 다른 문제의식을 지니기 위해서는 첫째가 독서고 네. 폭넓게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중심으로 자꾸 나가지 말고 변방으로 곁길로 곁길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네. 중심이라고 하는 건 모든 욕망이 직결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서울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변방이요? 아니 중심. 중심 명동 아니에요? 명동, 신천, 신천, 홍대거리, 뭐 강남 네. 이쪽보다는 뭐 제가 사는 북한산 이쪽 언저리라든가 이런 그 변두리가 좋다. 왜냐하면 중심은 유행과 선풍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돌아서서 남과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는 소외된 것을 한번 발견하려고는 여기서부터 어떤 그 새로운 문제의식이 싹 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막 이렇게 무리져서 이렇게 다니고 뭐 그런 건 또 그것도 저는 중심이죠? 예, 저는 뭐 별로 그거 뭐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의 어떤 그 대상을 네. 오브제라고 하는데, 음. 오브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네.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안팎으로, 아. 오브제는 안팎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도 마음이 있고 외형이 있듯이 모든 사물,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수피와 물관, 수액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안은 잘 안 보이는 것뿐이지 밖으로만 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모든 존재는 안과 밖으로. 네. 이런 어떤 관점이 바로 입체적 관점이고, 네. 입체파가 주장하는 어떤 동시적, 동시성의 관점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시를 쓰다 보면은 어떤 오브제의 한 면보다는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은 그 시에서 정말 뜻밖의 전경, 지금까지 찾지 못하던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펜을 보면 지금 외관은 이거지만 사실 쓰임은 이 내면에 있는 거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네, 중요하죠. 네, 심으로 지금 보이질 않아요, 겉에. 근데 우리가 뭐 이쁜이 안 이쁜이는 겉에만 보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쓰는 건 요 네. 심, 그렇죠. 이거 내면적인 거죠. 이제 그 진화 심리학자들이 네, 토킹 트리라고 하는 토킹 트리. 이야기하는 나무라고 하는 네, 이 이론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예컨대 같은 나무, 예컨대 이제 뭐 물풀의 나무다. 네, 근데 이 물풀의 나무 군락이 있는데 물풀의 나무 하나에 벌레떼가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지금까지 발산하지 않던 페놀 성분을 갑자기 방출하더라. 그러니까 그 인근의 물풀의 나무들이 전부 페놀을 방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 지금 공격받고 있어. 그러니까 야, 얘가 공격받는데 옆에 나무들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멀리 떨어진 물풀의 나무들은 전혀 페놀을 내보내지 않더라. 그러니까 나무도 이런 걸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시인이면 하찮은 사물 하나, 뭐 강아지는 얘기할 것도 없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강아지하고는 대화가 잘 됩니다. 강아지만이 아니라 나무나 풀, 심지어 돌멩이하고도 네, 그 오브제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어떤 태도, 여기서부터 이런 어떤 입체적 감각, 네, 오브제의 안팎을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이제 새로운 시, 뜻밖의 전경을 만들어내는 시에 초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세 번째가 궁금해지는데요. 세 번째는 네, 시가 이제 언어 운용이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도 제가 남과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려면 관점을 아주 새롭게 바꾸던가 아니면은 언어의 운용 체계가 남과 달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언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설명의 언어와 해석의 언어. 이 설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문학에서 아주 깊이 해야 될, 네, 아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 언어 운용 체계고, 해석의 언어는 뭐냐면 자기 나름의 감정의 질서를 세우는 언어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시를 쓰는 우리는 이 해석의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목이 길다. 저 여인은 목이 길다. 짧다. 이거는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얘기한 설명의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10명이 얘기해도 설명은 똑같아요. 10명이 써도 똑같은 글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해석의 언어로 이걸 바꾸면 네, 누군가는 춥다고 느끼고
아, 목에서, 긴 목에서. 그렇죠. 아, 누군가는 시원하다고 느끼고, 아, 그죠? 아, 누군가는 스카프를 둘러주고 싶다고 느끼고, 아, 10명이면 10개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벌써 시쓰기에서 벌써 절반의 성공이 되는 거죠. 아, 여기서. 네. 자, 그래서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는 이 설명과 설명의 어떤 배경이 뭐냐면 풍경이거든요. 네. 풍경. 네. 시도 보면 풍경을 사진 찍듯이 모사하는 그런 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음, 왜냐하면 시인의 풍경은 내면 풍경이 돼야 됩니다. 네. 내면 풍경. 그러니까 아까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존재의 어떤 외면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오브제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거, 안도 보려고 하는 이게 바로 내면 풍경이에요. 네. 이게 뭐냐? 뜻밖의 전경입니다. 아, 풍경만 얘기하고 설명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뜻밖의 전경이 안 나와요. 네. 그 풍경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려고 할 때 뜻밖의 전경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런 시를 대할 때 읽는 독자들은 굉장히 감동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시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국 시의 그 인기 시들, 제가 뭐 그런 시를 못 써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시들이 보면 전자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독자들이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시들이 지금까지 행세해 왔지만 네. 우리의 어떤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하면 독서량이 더 높아지고 하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아니 네 번째 얘기하기 전에 네. 설명의 언어를 피하는 방식으로 제가 학생들에게도 종종 권유하는 그 뭐라고 할까 비법이 하나 있어요. 있어요? 말해주세요. 저희도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투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사.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 원래 프로이트 심리학 용어입니다. 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떠넘기기. 아.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 떠넘기기가. 아. 내 어떤 거를 상대에게 전가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시쓰기에선 참 필요한 거예요. 아. 이 프로젝션, 투사라고 하는 게. 내가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이별을 했고 누구를 사랑하고 자꾸 설명으로 빠져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글쓰기가 돼요. 네.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건 유치한 사유거든요. 네. 그 자기중심에서 타자지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성숙한 글쓰기인데 네. 타자지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브제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오브제 중심. 네. 내 얘기를 오브제에게 떠넘기는 어떤 방식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제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제가 2003년도에 네 번째 시집을 냈는데 지금 7권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그 네 번째 시집에 수상하다 모퉁이라고 하는 시집인데 거기에 새들의 지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네. 새들의 지도. 이 시는 제가 2003년 네 번째 시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90년대 말 같은데 제가 어떤 그 새에 빠졌어요. 어떤 새냐면 북극제비갈매기라고 하는 새인데 이 북극제비갈매기라고 하는 새는 이동거리가 가장 긴 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극에서 남극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새가. 그래서 이제 그 새의 감동을 받고 갑자기 어떤 의문이 들었어요. 얘들은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할까? 날아올까? 걔들이 무슨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서 이 조류에 관한 책들을 좀 제가 읽었어요. 네. 조류에 관한 책들을 읽었는데 니콜라이라고 하는 러시아 조류학자의 버드라는 책도 읽었고
쉽게는 우리나라 지금 KBS 동물의 왕국의 그 감수로 나오시는 네. 교원대 교수를 하셨던 박시경 교수님의 네.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도 읽었고 여러 권을 제가 읽었어요. 네. 읽었더니 이 새들의 그 이동에 관한 가설이 한 중요한 게 3가지 정도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별빛을 이용할 거다. 새들이 북극에서 남극 갈 때 별자리를 이용해서 날아간다. 네. 두 번째가 지구의 자장의 도움을 받을 거다. 네. 세 번째가 나는 가장 재미있었는데, 세 번째 뭐냐면 새들이 지형지물을 이용할 거다. 지형지물이요? 예. 그러니까 북극에서 지금 베링해를 지났어. 알루샨 열도가 보이네. 네. 안면도야 물론 그들이 그런 지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눈에 익혀진 어떤 지형지물을 보면서 얼만큼 남았다고 하는 걸 감각으로 알고 찾아간다고는 이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새에게 물은 바가 없지만 이분들도 새에게 물은 건 아니지 않는가. 신뢰가 안 가요, 솔직히. 그런데도 자꾸 내가 시를 쓰면서 그분들의 견해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파기하고 하다 보니 뭐 4년, 5년 동안 완성을 못하고 뭐 그냥 버려지는 시인가 보다 하고 있다가 2000년대 초에 예컨대 부모의 어떤 DNA, 뉴런, 네. 그러니까 그 뇌세포가 자손에게 그대로 이양된다고 하는 이런 글을 읽다가 그렇다면 새들도 그런 건 아닐까? 새들도. 그래서 무슨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별빛을 이게 아니라 아주 이 머릿속에 그 부모들의 어떤 유전인자가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닐까? 칩처럼? 그렇죠. 칩처럼.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새가 돼서 한번 나라도 가보고 상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어느 날 한 문장이. 네. 그게 이 시의 첫 문장이 됐는데 우리의 기억 속엔 네. 시간과 나침반이 들어있다. 이 문장이 이제 완전히 그런 스타일로 나온 건 아니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나침반이 들어있다. 요게 딱 떠올라가지고 요게 내가 이제 다듬어가지고 좀 쓴 문장인데 네. 우리의 기억 속엔 시간과 나침반이 들어있다. 칩처럼 아까 말씀하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 이걸 제가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그걸 첫 문장으로 안 치고 약 20편 가까운 이제 시를 써서 그 시집 그 일부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다른 시들은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시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섭섭했는데 그로부터 7년 후에 2010년도에 그때 뭐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그게 한 면이 났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영국 과학자하고 이제 영국 조류학자들하고 호주 조류학자들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아주 뭐 큰 한 면. 그 뭐냐면 타이틀도 크죠. 그 타이틀이 뭐냐? 새들의 뇌리 속엔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다. 그럼 교수님한테 와서 여쭤보고 이렇게 연구 발표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죠. 네, 전혀 그게 아닌데, 이야, 그때 너무 기뻤고, 충격을 받았고, 이분들은 연구를 이제 한 거고, 나는 상상력으로 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이 옳았구나. 그때 굉장히 기뻤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냐면 지금 북극 제비 갈매기 같지만 사실은 나의 복수가 우리거든요. 그렇죠. 내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북극 제비 갈매기가 돼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오브제를 북극 갈매기로 쓰는 뿐이죠. 그게 바로 투사입니다. 네. 떠넘기기. 그렇죠.
아주 이렇게 실 예를 들어주니까 네. 머리에 쏙쏙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예. 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 새로운 문제의식, 남하고 다른 관점, 또 다른 언어 체계로 이렇게 뜻밖의 전경을 한번 그려봐라. 두 번째는 항상 모든 존재는 내면과 외면을 갖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자꾸 우리가 외면에 속는데 그 마음을 먼저 좀 보려고 힘을 쓰자. 그래야 그런 뜻밖의 전경을 만날 수 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설명의 언어를 쓰지 말고 해석의 언어로 가고 누구나 보는 풍경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 비춰진 내면 풍경, 네. 인스케입을 그려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깊고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시가 나온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런 어떤 좋은 그 지향점, 시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 네. 결국은 문장으로 완성이 안 되면 문장으로 완성이 돼야 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문장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돼 있잖아요. 네. 주어와 서술어 S 플러스 V. 대다수 사람들이 그 시인 작가가 어휘력이 풍부하다. 네. 이거를 명사대명사 많이 아는 거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영어 단어 그렇게 외우던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명사는 죽은 품사예요. 네. 명사는 한번 정해지면 책상을 아무도 못 바꿉니다. 네. 그죠? 네. 뭐 밥상 못 바꿔요. 그러니까 죽은 품사나 마찬가지예요. 명사를 많이 아는 게 어휘력이 풍부한 게 아니고 네. 서술어 구사가 능수능란할 때 우리는 어휘력이 풍부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정말 동사야말로 말 그대로 움직시 아니에요. 우리말로 움직시. 움직시. 살아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이 문장에 숨결을 부여하고 하려면 동사 구사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허먼 맨빌의 모비딕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백경, 흰고래.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장편이 있잖아요. 네. 이 유명한 영화도 되고 이 유명한 소설 장편의 첫 문장이 네. Call me Ismael. 영어 미국 작가니까 Call me Ismael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좋은 예가 되겠네요. 나를 이스마엘이라 불러다오. 이게 첫 문장이에요. 나를 이스마엘이라 불러다오. 자, 이 문장하고 나는 이스마엘이야. 내 이름은 이스마엘이야. 이거하고는 다르네요. 굉장히 다르죠. 느낌이 다르네요. 읽고 싶죠? 네, 읽고 싶은데요. 어? 나를 이스마엘이라 불러다오면 왜 그럴까? 그죠. 궁금증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이스마엘이 아니 에이허브 선장이지. 응? 1인칭 관찰자에 불과하거든. 그 에이허브의 막 사투와 모든 걸 독자들에게 진술해주는 인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네. 야, 이 인간 누구야? 찾아가고 싶고. 그렇죠. 서술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불러다오. 불러다오. 이 이게 서술어. 동사거든. 네. 콜 영어에. 야. 그러니까 이 어떤 영어라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 문법 체계를 빨리 확립한 선진 국가들 보면 서술어가 끝내줍니다. 네. 서술어가.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독립되고 뭐 해방되고 나서 이제 언어 이 운영 체계가 제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그런지 영시하고 우리 시를 읽어보면 그 동사부사 서술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시만이 아니고 소설, 수필 마찬가지예요.
이 서술어에 글 쓰는 사람은 모든 걸 경주해야 되는데 네. 서술어 구사가 너무 느슨하고 너무 상투적이고 동어 반복적이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 특히 정말 짧은 이 속에 모든 것을 압축해 넣어야 되는 시의 경우는 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 서술어 구사에. 서술어 구사. 왜냐하면 서술어가 문장의 운명을 결정해요. 서술어가. 그래서 서술어를 읽으면 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아, 서술어를 통해 시인은 자기의 사상 감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술어가 풍부하려면 독서량이 많아야 됩니다. 아. 독서량이 많으면 서술어가 저절로 풍부해져요. 저도 요새 동사에 좀 빠져갖고 그래야 동사가 이렇게 됩니다. 좋더라고요. 그렇죠. 보다, 풀다 막 이러면서 아, 그럼요. 그런 거 동사인데 파블로 네루다가 교수님이 동사 얘기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파블로 네루다라고는 유명한 시인이 네. 동사는 피다. 아, 동사는 피다. 동사는 피다. 야, 정말 피가 뭡니까? 생명. 생명이요. 응. 동사는 자, 그보다 피다. 먼저 얘기한 분이 니체인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피로써 쓰리 그랬거든. 이 동사의 중요성을 일찍 보르헤스도 그렇고 세계적인 문호들은 동사를 주목한 거예요. 동사를. 그래서 이 한국시의 미래는 동사에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신경 쓰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서술어 구사가 능수능란하고 좋은 시인인지 금방 나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너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듣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수님이 이제 짤막하지만 예를 들어가면서 해서 지금 첫 번째부터 지금 네 번째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세 번째까지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쓰면 이제 좋은 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네 가지만 좀 이렇게 신경을 쓰면, 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를 신경 쓰면 실천이 문제지,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이 과학자들 있잖아요. 네. 과학자들. 이 과학자들, 참 이상한 게 시인하고 과학자는 우리는 어떻게 이과 문과 해가지고 완전히 반대 족속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너무 닮았어요. 제가 보건대는 저는 이 과학서적도 참 즐겨서 많이 읽었는데 예를 들면 과학에 정말 빛나는 어떤 이론 체계는 메타포로 돼 있어요. 1 플러스 1은 2라고 하지 않고 전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고, 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이제 1963년 이론인데 네. 전 세계를 강타한 이론이 있습니다. 1963년에 이 혼돈 이론의 과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멋진 시를 발표합니다. 이게 과학 이론이에요. 어떤 시대요? 북경의 나비가 날개짓하면 뉴욕에 폭우가 온다. 이렇게 멋있는 시 봤어요? 너무 비유를 너무 잘했는데요? 이야, 메타포죠. 아. 그러니까 그 힘도 없는 미약한 나비가 북경에서 날갯짓을 했는데 태평양 건너 뉴욕에 폭우가 쏟아져. 네. 와. 그러니까 과학적 확실성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시가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오늘날 카오스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이 미세한 힘이 우주의 증폭과 요동 운동에 의해서 여기선 적지만 올라가다 보면 이게 가공할 힘이 돼서 저쪽에 엄청난 힘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우리 영화 볼 때 뭔가 큰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짐으로 그렇죠. 막 개미가 움직인다든지 막 또 새가 막 날아가든지 이런 걸 태풍 전야란 말 있잖아요. 곡선으로 깔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메타포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게 메타포예요. 자, 놀라운 게 기원전 6세기 노자란 분의 도덕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천하의 큰 일은 음. 작은 데서 시작된다. 아, 이 로렌츠 이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네요. 와, 대단하네. 똑같죠? 네. 자, 1m는 음. 몇 초일까? 음. 거리를 시간으로, 이 과학적, 지금 과학자가 여기서부터 연구를 시작한 단서가 뭐냐? 아, 1m는 몇 초니까? 몇 초일까? 아, 그러니까 시의 어떤 그 발상이라고 할까요? 시가 출발하는 지점하고 똑같은 거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시인은 언어로 그거를 찾아가고 과학자는 이론으로 실험으로 정립을 할 뿐이지 참으로 놀랍게도 같다. 네. 예. 저도 지난번에 왜 2019년이었죠? 네. 그 왜 블랙홀의 가장자리를 세계 여러 과학자들이 합동으로 찍은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벤트 호라이즌, 음. 우리말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메타포거든요. 네. 쉽니다. 아, 그 블랙홀에 막 빛도 다 빨려 들어가는 이거를 사람은 찍을 수가 없는데 가장자리가 드디어 잡혔어. 렌즈에. 네. 사건의 지평선을 찍어냈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주와 자연과 인간 내면과 이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과학자들은 그렇게 메타포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네. 1 플러스 1은 2라고 얘기하면 되지. 네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설명하면 안 됩니다. 네. 설명은 뭐냐면 확실하다는 전제에서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해석이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이게 문학행위다. 네. 교수님 아무튼 너무너무 멋진 이렇게 시 창작법 강의 들으니까 정말 제 세포가 다 이렇게 살아서 더 살아서 다행이네요. 숨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아, 다행입니다. 이제 시 얘기는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 들었는데요. 또 이제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면 제가 아까 연구실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연구실에 유독 그림과 또 이렇게 멋진 글씨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시인과 과학자가 지금 같다 그러는데 또 이렇게 그림 또 이렇게 글씨 이런 것도 또 시랑 이웃사촌. 이웃사치네요. 아이고, 근데 이런 그럼요. 거 이렇게 그림 뭐 저기 또 김산수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도 많고 그러는데 이거 다 누가 그렸나요? 제가 제가 이 짓 하느라고 밖에 못 나가요. 어머 이렇게 세상에나. 그러니까 시는 그림을 언어로 그린 거고, 네. 그림은 시를 물감으로 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래됐습니다. 올해 네, 올해. 이 글씨도 지금 많고 이러는데 누구한테 특별히 뭐 배웠어요? 저 어릴 때 네. 시골이 충남 서산인데 고향이 중학교가 없는 시골이었어요. 유치원은 물론이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님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때 이제 한자를 신문지에 놓고 채를 받는다 해가지고 채본을 받는다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써주신 거 옆에서 흉내내고 하면서 했으니까 아마 5살부터 제가 했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에 이제 이르기까지 이경규 교수님 이르기까지는 그 할아버지의 DNA, 우리 아까 우리 DNA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영향이 컸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멋진 그 교수님한테 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고,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면서 보람도 크시지요? 예, 제가 학창 시절에 스승님들을 참 잘 만났어요. 그래서 스승복이 제가 넘쳤던 사람인데 지금은 또 제가 가리키는 건 신통치 않은데 제자복이 아주 제가 그래요? 넘쳐서 좋은 제자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서 네. 요즘 뭐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네. 보람을 느낍니다. 네, 아무튼 뭐 좋은 제자, 좋은 스승, 좋은 복이 많고 그런 거 같아서 부럽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그만큼 또 이경규 교수님 훌륭하시니까 또 그렇겠죠. 오늘 이렇게 멋진 강의 잘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